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파트인데 오늘은 아파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아파트가 굉장히 일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도 그럴까 싶은데 약간 좀 방향을 바꾸려면 해외 흐름을 좀 한번 알려드리고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채널로 인해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까이서도 못한.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오 거기 미안해. 그래서 해외 아파트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려줘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가져온 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인터레이스를 가져왔는데 이거 인터레이스 되게 유명한데 누가 만들었죠? 독일 그 올레 스히렌이라는 건축가하고 OMA 협업. 아, 협업이에요? 나 OMA 저도 말았는데. OMA만 주로 알고 저도 있어요. OMA만 주로 왔어. 독일 건축가가 있어요. 건축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접해봤던 그런 걸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파트인데 야,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한 게 이렇게 굉장히 호화롭게 보이잖아요. 고급스럽게. 뭐 한국의 고급 아파트 만들 비용이면은 얘도 만들 수 있겠다. 내부 평면은 못 봤는데 아파트가 보면 각 동이 있고 동과 간격 사이가 있고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층별로 적층이 되면서 걔네들이 계속 교체하면서 배치가 되는 거라서 어떻게 배치도 상으로 보면 되게 처음 보는 유형의 아파트 배치도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분명히 생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좋아 보이거나 좀 새로운 아파트 유형처럼 보이죠. 되게 좋다고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실내는 사실 못 봤어. 실내 사진이 있네. 저는 이거 인터레이스가 좋았던 게 한국 아파트는 이제 앞에 동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창을 거실에다 해놔도 거실에서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앞에 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을 봐도 굉장히 독특한 동이니까 그 풍경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층과 층 사이에 그 건물의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공용 공간으로 해서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풍경 자체가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일단 즐겁게 나더라고요.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작은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적층됐던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가 사실은 고급화로 시작했지만 같은 적층으로만 됐었는데 사실 건축가들이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다양성 그리고 개인에 적합하게 모디파이 된 거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아파트의 배치 구조 자체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저기 어느 한 유닛에 그 삶에 맞는 사람이 들어올 그 확률을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이라 그 반응이 더 좋게 보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나라 기후에서 실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싱가포르라는 기후 자체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조금 좀 개방적일 수도 있고 저런 수영장, 뭐 외부 공간들 여기에 가장 그 평면 구조, 배치 구조에서 저렇게 절점이 되는데 이제 뭐 타 있다면서요.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내부 구조도 다 같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유니트는 여러 가지 평면 있겠죠. 타입이 이제 여러 가지. 한 동에 다양한 타입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한국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아파트 하면은 외국은 한 개 건물, 뭐 두 개 건물, 뭐 그 정도가 전부인데 얘는 많은 동들이라고 할 수 있나? 얘 나눌 수는 있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규모면에서 그거는 한국의 대단지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그쵸. 구 대표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오늘 그쵸.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원래 말은 못했어. 공 대표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공급자 위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결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철저히 소비자 위주 같아. 소비자가 그걸 원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초창기에는 나는 초창기에는 공급자 위주였죠. 그러니까 그 의미였어. 어. 초창기에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싱가포르이 나와서 그런 거지. 싱가포르는 철저히 공급자 위주 주택이거든. 싱가포르는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소셜 하우징을 제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철저히 제공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인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냥 몇 평이 주어질 거고 그 몇 평만 주어지면 되지 어떤 향인지 어떤 유형인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에서는 저렇게 조금은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제공했을 때도 누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걸 누군가는 사야 되는 구조라기 때문에 범용으로 이거를 억셉트하지 못하면 그게 도태되는 거죠. 한국 아파트 중에서 비싼 아파트들은 한 50억대도 가고 그런데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 뭐 내부 공간과 건물의 퀄리티나 뭐 그런 거냐 했었을 때는
아니잖아. 근데 비싸도 뭐 그 정도 50억 정도면은 이런 거 못 짓겠냐 싶은 생각은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금액을 떠나서 그냥 금액적으로 다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법규상 저렇게 지역세 문제가 법규. 없어요? 임동 임동단계에서 거기는, 되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근데 그 같은데. 법규도 소비자 관점에서 생기는 거. 근데 저게 한 동이면 괜찮은 거잖아. 아. 전체가 한 동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싱가포르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게 좀 개방적인 삶,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근데 얘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인터레이스 돼가지고 접하는 층에 있는 데들은 약간 사니까 온전한 그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 주거 공간, 순수한 주거 공간으로서 보다는 약간 리조트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얘네들은 그런 계층이 사는 걸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를 뭐 우리 흔히 사는 아파트에 대응해가지고 이게 되냐고 그랬을 때는 아마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하, 단지 계획 안 해봤구만. 내가 단지 계획을 얼마 전에 해봤잖아. 아는 척 좀 하면. 우리나라 법규에서 임동 간격도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통경축도 만들어야 되지. 전체 한 동이 가지고 있는 길이의 맥시멈 맥시멈이랑 길이도 다 정해져 있지. 아니, 그런 데가 다 아니 법규는 통경축으로 아닌데 설득되는 거 아니야 얘는? 통경축도 성격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뚫는 거면 통경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 이상한 법규들이 있어. 우리나라만 해야 되는 법규들.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근데 요즘 계획된 그 아파트, 저기 한강변을 따른 아파트들은 조금은 과감한 디자인의 아파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근데 기본적으로 골조 자체에서, 매스 자체에서 이런 반복적인 그 층간 적층을 완전히 벗어난 어떤 안은 이것처럼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저렇게 세대수 한 개 빼봐, 한두 개 빼봐. 저기 몇 세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참 한계점이 그냥 딱 정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그 아파트마다 이 현상 안들을 인터넷으로 올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압구정 지구 같은 것들도.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한 회사 안마다 쭉 보다 보면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막 삼방향 뷰 보이고 예, 전부 다 남쪽에 있는 땅인데 북쪽에 있는 한강을 전 세대에서 막 다 볼 수 있게도 계획하고 뭐 저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좀 진일보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우리가 저번에 그 청담에 그 외피 가지고 얘기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도미니크 베르가 했던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만 좋으면 아니냐, 뭐 내부만 좋아도 되지 않겠냐, 충분히 VIP들이. 근데 요즘 들어 분명한 것들은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 건물 건축에 대한 매스나 이미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자체도 요즘 아파트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는 너무나 최첨단화되고 너무나 좋은 재료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경하고 커뮤니티 시설은 개별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 구성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들도 이제 어떻게든 간에 그 외관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은 과감한 디자인이 좀 들어서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BIG의 네, BIG 마운틴이 맞아요. 조금 더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BIG 마운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가장 혁신적이었던 거는 자기 마당을 자기 그 앞에 있는 유닛에 옥상을 쓰겠다. 사실 이게 이제 이때 엄청나게 이제 조금 이슈화 됐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유닛에 옥상을 쓰는 이런 테라스형 건물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조금 더 나타났던 것 이때 같아요. 시작된 거야? 물론 테라스형 타입의 아파트는 되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 컨셉화해서 아이코닉화한 어떤 이 건물이 되게 이후로 조금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원조는 그거 아니에요? 헤비타트 예전에 진짜 아, 옛날 헤비타트 67? 아, 그렇네. 그거 겁나 유명한 주택이지. 모셰 샤프디 교과서에 나오시는 그 테라스 밑으로는 다 주차장을, 경사진 테라스에는 다 주차장을 써서 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래층에 옥상이라고 해서 지붕을 위층이 마당처럼 쓴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 거의 시초격인 그래. 프로젝트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인터레이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위층과 아래층을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쟤는 유닛 하나하나가 그런 개념 받은 거고 걔는 매스 그러니까는 유닛이 여러 개 모여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또 공간을 공용으로 만든 거고 개념은 똑같지만 사용 방식이 다른 거죠. 이게 이때 되게 히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런 지금 사용성에 풍부한
수고함도 있는데 되게 아이코닉한 거를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이 이전의 건축에서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이어그램이 네. 그대로 건축화된. 다른 이런 컨디션을 확보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건물의 형태들이 많았는데 BIG가 등장하면서 다이어그램의 심플함이 곧 건물의 형태가 되는 그 매력에 학생들서부터 열광을 했죠. 열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윤은주 소장님. 네. 헤비탓 67은 아마 앞에 김민호 소장님이 얘기한 그런 유형의 그 반복되는 유닛들의 원조격일 것 같아요. 얘가 땅을 보면은 앞쪽에는 강 같은 게 하나 있고 뒤쪽은 도시뷰가 보이는 거거든요. 역시 물이 안 이게- 빠지는군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도록 설계가 유닛별로 되게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모실 사프티가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었나? 맞아, 그때 이 프로젝트가 엑스포인가 그때 뭔가 공모를 해가지고 학생 때 당선이 돼서 그게 아, 실제로 진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실제로 지어졌던 프로젝트였었어요. 다른 건 다 부셨는데 얘는 안 네, 부셨어. 브루탈리즘의 한 종류로도 불리기도 맞아요. 해요. 네. 지금은 아마 가격이 상당할걸요? 못 아, 들어가. 그래요? 아무나 네,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가격일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그런 고급 아파트로서 엄청 인기가 네. 좋아요. 얘가 복층형도 있고 오. 유닛이 굉장히 다양해요. 와 67년 몬트리올 엑스포에 나갔던 예, 거를 그거를 위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와. 이제 뭐 그거를 숙소도 위해서. 썼나? 뭐 그런 거거든. 유닛이 막 몇십 개 됐던 것 맞아요. 같은데. 얘가 다 그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거 그 유니트를 유닛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PC 방식, 그러니까 프리캐스트 방식, 유니트 단위로. 이거 보니까 이거랑은 조합한 정반대에 있는 그 캡슐하우스도 생각나네요. 음. 메타볼리즘을 대표하는. 기쇼그로 근데 갖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프리캐스트, 그러니까 모듈화해서 얹힌다는 얹힌 건가요? 거예요. 네. 얹힌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와가지고 354개의 조리식 큐브를 아. 강철 케이블로 연결해서 148세대를 만든 거예요. 그 종류가 케이블이 종류가 들어가요. 몇 그러니까 개죠? 원래 더 컸는데 353개래요. 다 완성을 네 개. 못했어. 공사비가 너무 증가돼가지고 저 당시에 저거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는 완성 못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유닛 조합 따위니 사실은 아파트 계획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이게 모듈화 해도 결국은 MEP 같은 경우는 개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접근은 쉽지 않거든요. 엄청 비싼 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현진 소장님 그거 뭐 볼까요? 푼더트 봤어. 내가 쳐줄게요. 푼데르트 바서로 치면 나올 거예요. 푼데르트 봤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우디 모았어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그가 천재 같은 이게 그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외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반면에 한국은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강남에 짓는 것도 달라. 그래. 어, 강남- 천안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그 이슈가 발코니 이슈 때문에라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가우디를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주의 계보에서 마지막 사람이에요. 푼더트 바사라 그러고 얼마 전에 죽었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제가 일했던 사무실에 바로 옆에 있던 거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저 집을 렌트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어요. 오. 이거는 그냥 대중들도 굉장히 익숙한 네. 건물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관은 저렇게 하나도 선이 없고. 어스 디자인 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스 디자인 같은 그런 색감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는 11,000개의 펜스터 윈도우가 있는데 그게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래야 돼. 하나도 똑같은 유리창이 없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제가 했던 방이 이 정도 방 크기면 보통 방이 2칸 반은 있어야 되는데 1칸 반인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인기도 많았고 조금 운이 좋게 기회가 돼서 렌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포기를 했어요. 작아서 우린 애가 있는데 1칸 반 갖고는 좀 힘들었던 거예요. 사무실에 가까운 건 너무 좋았는데 근데 너무 살아보고 진짜 근데 싶었겠다. 가우디 느낌이 나네. 이 유닛이 그러면 다양해. 다 달라요. 근데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사이즈도 다 달라요. 큰 거였으면은 여기 살 수도 있었네. 그래. 그거 엄청 맞출 큰 거에서 못 들어가지.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비싸서.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던 한 60제곱미터 정도. 이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유니트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큰 어떤 흐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성냥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건축들이 완전 반대에 서 있는 이런 거죠. 건축들이 가능한 건데 공동주택에서는 그걸 다는 아니더라도 못한다는 아쉬움. 예,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 있어요? 있어요. 저런 건물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아파트는 얼마라고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재화가 됐는데 다 저런 거는 똑같으니까. 유닛도 달라, 창 사이즈도 달라, 뭐 프라이버시
간섭도 달라. 그러면 가격 책정을 할 때 유닛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쵸. 그치. 저기도 분명 그런 게 있을 그러겠지. 것 같거든요. 제곱미터 단가로 했을 거고 나중에는 시세로 바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원래는 내가 다니던 사무실이 큰 단지를 계획을 당선이 됐어.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거기로 일부분을 공장에 쓰던 데를 사무실로 들어가고 거기 주변을 다 완성하는 거였는데 훈더트 바스한테 저 단지를 뺏겨. 한 블럭만. 그래서 우리 사무실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유인 거지. 근데 완전 둘이 대척점이야. 우리 사무실은 거의 곡선 안 쓰고 아주 논리적으로 소셜 하우징을 아주 잘하는 사무실이었는데 저기는 완전 반대 분위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각진 단지 내에서 쟤만 오롯이 이렇게 달팽이처럼 꽈리를 틀면서 올라가거든요. 맨 꼭지점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소셜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였다면 얘네는 어느 그걸 정도예요? 모르겠어. 소셜인지 아닌지. 조금 비싸긴 해. 근데 그 소셜인데 되게 잘 지어진 거여서 내가 거주했던 도시 내에서는 조금 비싼 소셜 하우징 급이었긴 했어요. 틀도 목구조 틀을 썼었고. 왜 창틀도. 그 판교에 있는 리켄 리켄 야마모토가 한 야마모토. 것도 건원이 한 파트랑 야마모토가 한 파트는 달라요? 가격 자체가 가격이 네. 건축가의 이름값이야? 브랜드값? 근데 네, 다르기도 저거는 하고. 분명한 수요층이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소유 가치가 있는 저 거죠. 사업은 이런 건물 타입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독일이 뭐 약간은 사회적인 성향이 있고 뭐 공급을 뭐 한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이렇게 뭐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로는 절대 지어질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외노자였잖아.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접근할 수 굉장히 화려해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서민의 삶이 녹아들어가 근데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이거는 이 건축가의 약간 철학을 알고 봐야 되는 맞아. 그런 이거 거라가지고. 시행사가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 이런 훈더트 바사 스타일이 좋아서 찍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 되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수공의 아파트 같은. 이 사람은 장인의 자연의 아파트 직선이 같은 없다고 느낌. 생각한 거니까 아까 창도 다 다르고 그냥 손으로 그린 그러니까 도면이 없는 건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차원기 건축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절하셨어. 근데 그분 차원기 건축가 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국의 가우디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주택을 지은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굉장히 좀 아는 사람만 해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1세기가 없잖아.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그러네요. 진짜 다양성이 확실히 부족하긴 하네요.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게 독일에서도 훈더트 바사 이후로는 없어요. 음. 그것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지 독일 사람이 또 아니야. 맞아. 같은 계열인 거죠. 공동주택에서 서로. 확실히 저렇게 섞이지 개별성을 갖는 특히 아트웍 같은 수준의 거는 이젠 나오기 힘들지 그러니까 않을까? LH나 이런 데서도 제가 한 20년, 15년 전에 뭐 디자인 아파트 해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라는 게 막 뭐 마포 아파트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막 짓고 막 이런 폭력적인 개념이 좀 있었어가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전혀 자본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거 외의 것들을 맞설 수가 없고 이미 이제 부동산화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외국 건축가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조금씩 이식되는 단계일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나는 단일 건물형 어, 공동주택 그렇죠, 그렇죠. 많아야 두 동이지 않을까. 단지형은 우리가 잘 이제 법규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세네 동만 돼도 안에서 조합이 힘들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유. 밑에 후지모토. 나왔어. 이게 아파트예요, 이게. 이거. 이게 아파트고 소우지모토는 굉장히 실험적인 건축을 하는데 아파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해석했을 때는 가장 조금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코니를 극단적으로 뽑는 디자인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 발코니가 이렇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닛들에서의 발코니들이 공유되게끔 돼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나오면 옆에 있는 발코니도 넓으니까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닛 타입이나 보이도 되게 다양하게 돼 있고 결국은 아파트라는 것도 어떤 우린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는 어떤 최강 뭐 이렇게 뭐 인동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향이지 않을까? 이게 프랑스에 있는 거야? 왜? 옆집을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는 프랑스야. 프랑스 정도니까 저 정도 자유도가 또 프랑스도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용인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잘 팔린대? 이거 엄청 피난 고급이죠. 거. 그래서 보면은 그 맞아, 지금은 유럽 이제 뭐 같은데도
아니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단독주택들도 어떻게 보면 마당 각각의 마당들은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필요할 때 아파트 그 발코니를 쉐어하고 그걸 접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조금 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아파트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의 어떤 유형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한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뉴욕의 피난 얘기할 계단이 수 좀 있죠. 더 이렇게 아름답게 풀려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이거 가운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유닛 모습도 근데 좀 근데 보고. 피난 계단은 아니 그 가운데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그것만 돼야 그 돼. 유닛들이 이제 동그랗게 돼 있어서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건 뭐지?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는 가장 상황이 빠른 생기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속도와 루트를 나는- 가지고 내려가는. 저는 게리의 에이스 프로스. 학생 때나 이제 실무 초기에 게리 작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 유선형이 횡방향으로 긴 그 장관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컸는데 게리의 그 유선형이 저렇게 종방향으로 풀어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럭셔리한 그 타겟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라 내부 시설은 뭐 여러 가지 어메니티가 있는데 얘는 그 하나의 건축가 자체의 그 브랜드가 아이코닉함으로 어필이 된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아, 저 주로 쓰는 저 징크 패널에 약간은 협소하게 느껴지는 그 약간의 옹졸함 같은 것도 같이 느껴지고, 뭐 좀 그 댄싱 타워랑은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노벨의 그 청담 빌딩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뉴욕에서는 이 정도도 완성하는데. 이렇게 그쵸. 완성했다는. 소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해외 아파트와 한국 국내 아파트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 대표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K 건축이 아파트 아니냐. 나는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에서는 이처럼 까다로운 한국인들을 입맛을 맞춘 게 한국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마냥 비판할 건 아니고 한국 아파트는 하나의 장르야. 장르인데 이거는 이제 법과 이제 국내에 한정된 거고.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잘 듣고 있어요. 장르인데 아, 이제 미안해. 이미 최고의 발명품인 것 같아. 한국의 아파트는 뭐 언젠가는 수출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이제 OMA나 아까 뭐 독일 뭐 올레 스위덴 이런 건축가처럼 건축가들이면 공동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다 이거지. 우리가 뭐 반드시 했어서 좋을 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20세기 초기나 뭐 이런 초창기전 아파트들 보면은 다 그 건축가 베이스에 사고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여전히 어떤 브랜드화 돼버려가지고 그냥 평면을 뭐 개발한다? 부동산적인 논리와 시공적인 논리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와 만나면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다 쌓는 거기 이상으로 못 나간 게 그냥 우리의 한계점이었다. 그렇죠. 아파트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나 새로운 공간으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되게 외국적인 시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내가 이걸 사. 그럼 이게 재산 가치가 상승해. 되팔기도 쉬워야 돼. 그러니까 개별적이면 수요가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에 혼돈서바사 집은 그럼 누가 살 거야? 그럴 거야. 내가 살 수는 있어. 누구한테 팔 거야? 안 팔리면 아파트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자기만의 요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에 가는 게 지금 건축가의 디자인으로서 시행사의 어떤 자기네들의 2인 추구만이 아니라 2인 추구는 분명히 배경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되게 그래 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는 거야. 소비자가 대팔 수 있는 유형.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가로서 일단 뭐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 뭐 유명한 어떤 건축가들도 들어오면 되게 획일적인 아파트로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학교에서 만나면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너무 슬프지. 나 레미안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등급화되면서 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은 그 아파트가 각각의 유닛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급화되고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떤 그게 된다는 거죠. 모셰 샤프티가 학생 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엄청 힘들었는데 어떤 행정가가 끝까지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죠. 사실은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정치가가 있어야 되나요? 행정가, 그럼요. 정치가가. 거기 지배시대라는 책에 보면 다 그래. 막 결국은 건축가가 소송당하고 막 그러는 것도 비일비재에 많아. 결국은 건축가가 그 비하인드 모든 스토리가 걸 만들 많아. 수가 없으니까.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총괄 건축가님이 좀 해주셔야겠네요. 자, 여기서 나머지는 마치겠습니다. 다 짓고. 자, 여러분 안녕. 최초로 인사했다. 여러분. 헤비타트 67 포함해가지고 이런 류의 공동주택을 보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설계한 사람한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 그거 손세관 교수님이 지으신 지배 시대라는 책에 얘네들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이 20세기 초 막 이럴 때 했던 아파트의 이런 걸 진작에 다 만들었다고? 근데 그게 맞아. 히스토리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공동주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